어머니는 식모나 다름없잖아요. 주제 파악 좀 하세요. 방금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내 귀를 의심하게 했습니다. 고된 몸으로 차려낸 저녁상 앞에서 며느리는 먹다 남은 음식을 내놓는다며 타박을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이 커지던 순간 며느리의 입에서 결국 그 비수가 날아와 심장에 박혔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침묵이 더 큰 절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 단단히 끊어졌습니다. 그래, 식모라. 평생을 바친 대가가 고작 이것이라면 이제 그만둘 때도 되었지. 저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으며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 끔찍한 저녁이 있기까지 수많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모멸감과 서러움이 강물처럼 내 발밑을 적시던 그런 날들 말입니다. 모든 것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뼛속까지 스민 습관이란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삐걱거리는 무릎을 부여잡고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은 아직 짙은 어둠에 잠겨 있고 도시의 희미한 불빛만이 외로운 내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립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밥솥의 취사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아들 선우와 며느리 유미, 그리고 6살 손주 민준이까지 세 식구의 아침을 챙기는 것은 온전히 나의 몫이었습니다. 쌀을 씻어 안치고 어젯밤 미리 불려둔 황태를 꺼내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부드럽게 퍼지는 구수한 냄새가 텅 빈 부엌을 채웁니다. 이 냄새를 맡으면 마음 한구석이 아련해지곤 했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 유독 좋아하던 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이가 살아있었다면 내가 이런 취급을 받으며 살고 있지는 않았을 텐데. 부질없는 생각이 꼬리를 물고 피어오릅니다. 국이 끓는 동안 계란말이를 하고 냉장고에 있는 밑반찬들을 꺼내 정갈하게 담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는 동안 발소리 하나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유미는 잠기가 밝았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잠을 깬다며 신경질을 내기 일쑤였죠.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데 나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식탁 위에 정성껏 차린 아침상을 두고 돌아서려는데 안방 문이 열리며 유미가 날카로운 표정으로 나옵니다. 어머니, 또 황태국이에요? 제가 어제 된장찌개 먹고 싶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아, 그게 선우가 어제 과음한 것 같아서 해장하라고. 선우 씨는 제가 챙겨요. 어머니는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만 좀 해주세요. 어려운 부탁 아니잖아요. 유미는 찬물을 한 컵 들이켜고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식탁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나는 차려놓은 국과 반찬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끓인 국은 순식간에 며느리의 심기를 거스른 잘못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부터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선우가 부스스한 얼굴로 부엌으로 나옵니다. 식탁을 보더니 멋쩍게 웃으며 말합니다. 엄마, 잘 먹을게. 역시 엄마 국이 최고야. 선우는 허겁지겁 밥을 말아먹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야속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내의 눈치를 보는 아들의 마른 등을 보며 나는 그저 마른 침을 삼킬 뿐이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면 나의 진짜 업무가 시작됩니다. 선우와 유미가 출근하고 민준이를 유치원에 보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이의 옷을 입히고 세수를 시키고 아침밥을 떠먹이는 일, 잠투정하는 아이를 달래 유치원 버스에 태우고 나면
그제야 한숨을 돌릴 틈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숨도 잠시 집안은 폭탄이라도 맞은 듯 엉망진창입니다.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벗어 던져진 옷가지들, 먹다 남은 과자 부스러기, 장난감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나는 익숙하게 허리를 숙여 그것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고 쌓여있는 설거지를 해치웁니다. 유미는 깔끔한 것을 유독 좋아해서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보이면 참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청소 좀 제대로 하세요. 그 차가운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도는 것 같아 나는 몇 번이고 바닥을 다시 닦았습니다. 오후가 되면 민준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옵니다. 그때부터는 온전히 아이에게 매달려야 합니다. 간식을 챙겨 먹이고 함께 놀아주고 한글 공부를 가르칩니다. 민준이는 나를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처럼 따랐습니다. 할머니, 최고. 할머니가 해준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를 들으면 그간의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만 보고 살자.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수모라도 견딜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수백, 수천 번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다짐은 늘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고 나는 다시 부엌에 섰습니다. 유미가 아침에 말했던 된장찌개를 끓이고 생선도 한 마리 구웠습니다. 혹시나 또 트집을 잡힐까 간을 보고 또 보았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유미와 선우가 퇴근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집에서 이상한 냄새 안 나요? 꼭 생선 비린내 같은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유미가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급히 창문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갈치 좀 구웠다. 제가 집에서 생선 굽지 말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옷에 냄새 밴다고. 정말 제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들으시네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선우가 중간에서 중재하듯 나섭니다. 유미야, 그만해. 엄마가 우리 먹으라고 구우신 건데. 당신은 가만히 좀 있어. 내가 당신 생각해서 말하는 거 아니야? 내일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있는데 옷에서 생선 냄새 나면 어떡할 건데?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나는 내가 구운 생선이 쓰레기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 갈치구이는 누구의 손도 닿지 않은 채 식탁 한쪽에 외롭게 놓여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 내 등 뒤로 방 안에서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유미의 짜증 섞인 목소리, 그리고 그의 맞장구 치는 선우의 힘없는 목소리. 나는 흐르는 물에 그릇을 씻으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 집은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결혼하는 아들에게 집 한 채는 해주고 싶다는 욕심에 남편과 사별 후 식당 일부터 공장 일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마련한 아파트. 하지만 명의는 아들인 선우 앞으로 해주었습니다. 그것이 화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유미도 싹싹하게 잘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평생 잘 모실게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내가 이 집에 들어와 살게 되면서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탁이던 것들이 점점 당연한 요구가 되었고 이제는 명령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돈 한 푼 받지 않고 일하는 식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간, 나는 현관 옆 가장 작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방은 아들 내외가, 그 옆방은 손주 민준이가 썼고 이 방은
원래 창고처럼 쓰던 곳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 짐둘 곳은 있어야죠라며 이 방을 내주었지만 창문도 없는 골방에 낡은 침대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곰팡내가 희미하게 올라오는 차가운 방에 누우면 내가 이 집의 이방인이라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에 달빛 한 조각 들어오지 않는 어둠 속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삶이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까? 체념 섞인 질문이 마음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일상이 곧 내 손으로 끝장낼 과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희망 없는 밤이 소리 없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 같았습니다. 나는 며느리 유미의 눈치를 살폈고 유미는 나를 투명인간처럼 대했습니다. 깨질 듯한 침묵 속에서 시간은 더디게만 흘러갔습니다. 주말 오후 나는 거실에서 손주 민준이와 함께 그림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맑고 높은 웃음소리만이 이 숨막히는 집안의 유일한 숨통이었습니다. 그때 현관 도어록 해제되는 소리와 함께 유미의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서 와. 집 찾기 어렵지 않았어? 유미의 대학 동창이라는 여자 2명이 명품 가방을 하나씩 들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의 그들은 소파에 앉아 있는 나와 민준이를 보고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유미는 재빨리 다가와 민준이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랑 방에 들어가서 놀고 있을까? 엄마 친구들 와서 시끄러울 텐데. 마치 내가 있어서는 안 될 공간에 있는 불청객처럼 유미는 나를 아이와 함께 방으로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의 체면 때문이라는 것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나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웃으며 민준이를 데리고 내 작은 골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얇은 방문 틈으로 거실에서 들려오는 그녀들의 대화 소리가 날카롭게 새어 들어왔습니다. 유미,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회사 다니면서 애까지 키워? 집도 이렇게 깨끗하고. 아니야, 뭘. 운 좋게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서 그래. 도와주시는 분? 아까 그분? 입주 도우미야? 요즘엔 구하기도 힘들다던데. 얼마 들여? 도와주시는 분. 그 한마디가 망치처럼 내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나는 이 집의 시어머니이자 민준이의 할머니인데 밖에서는 돈 받고 일하는 입주 도우미 취급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유미의 다음 말이 더 큰 비수가 되어 날아왔습니다. 아, 뭐 그냥 숙식만 제공하는 정도야. 오갈 데 없는 분이라 내가 걷어준 거나 마찬가지지. 그래도 손이 야무져서 쓸만은 해. 오갈 데 없는 사람 쓸만하다. 나는 그녀의 자비로 겨우 살아가는 쓸모를 따져야 하는 물건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희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자 수십 년 전의 과거가 흑백 영화처럼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남편이 공사장에서 발을 헛디뎌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27의 나는 어린 선우를 데리고 단칸방으로 쫓겨났습니다. 시댁에서는 아들 잡아먹은 년이라며 소금을 뿌렸고 친정은 이미 오래전에 연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갓난아들 녀석의 여린 숨소리를 들으며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새벽에는 우유 배달을 하고 낮에는 식당 주방에서 그릇을 닦았습니다. 밤에는 동대문 시장에서 옷을 떼어다 좌판을 벌였습니다. 뜨거운 기름에 손을 대고 무거운 짐을 나르다 허리를 삐끗하는 일은 부지기수였습니다. 겨울이면 살을 애는 찬바람 속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밤을 새웠고
여름이면 찜통 같은 쪽방에서 땀으로 목욕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내 삶에는 계절도 휴일도 없었습니다. 오직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선우에게만큼은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들처럼 번듯하게 가르치고 번듯한 집 한 채는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여자 혼자 산다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이 악물고 돈을 모았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단 한 번도 선우 앞에서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내 운동화 다 찢어졌어. 애들이 놀린단 말이야. 초등학생 선우가 울먹이며 말했을 때 나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밤새 폐지를 주워 모았습니다. 며칠을 꼬박 모은 돈으로 새하얀 운동화를 사서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을 때 아이처럼 환하게 웃던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미소 하나가 나의 모든 고통을 잊게 하는 유일한 약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선우는 무사히 대학을 졸업했고 번듯한 회사에 취직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미를 데려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똑 부러지고 야무져 보이는 며느리가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나는 평생 모은 전 재산을 털어 두 사람의 신혼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바로 이 아파트였습니다. 어머니,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내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던 유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쓰라린 과거의 기억에서 빠져나오자 거실에서는 여전히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모든 것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이 집이 누구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당신들이 말하는 그 오갈 데 없는 사람이 누구인지 똑똑히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방문을 열었을 때 마주하게 될 아들의 곤란한 표정이, 그리고 이 모든 소란에 놀라 울음을 터뜨릴 민준이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나는 주먹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거실이 조용해지고 유미의 친구들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유미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손님들 가셨는데. 저녁 준비 안 하세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유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내 눈에 핏발이 서린 것을 본 것일까? 유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 친구들 앞에서 꼭 그렇게 죽상하고 계셔야 했어요? 보는 사람 불편하게.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일부러라니. 나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에게 도리어 상처를 준 사람이 잘못을 따져 묻는 이 상황.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유미야. 내가 내 친구들한테 뭐라고 소개됐는지 아니? 그게 뭐 어때서요? 사실이잖아요. 저희 집에서 저희가 먹여주고 재워주니 어머니는 저희 도움받고 사는 거 맞잖아요. 너무나도 뻔뻔하고 당당한 태도에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미를 지나쳐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내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는 유미의 몸에서 값비싼 향수 냄새가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는 내내 손이 떨려왔습니다. 칼질을 하다가 손을 베일 뻔한 것이 여러 번. 뜨거운 냄비에 손을 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육체적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들끓는 분노와 배신감이 온몸을 잠식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정말 내가 미쳐버리거나 죽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깊은 틈이 생겼고 그 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친구들이 다녀간 이후 저는 필요할 때 외에는 제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좁고 곰팡내 나는 골방이었지만 며느리의 가시 돋친 눈빛과 마주하는 거실보다는 차라리 편안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낡은 사진첩을 꺼내보곤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흑백 사진, 아들 선우의 돌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행복했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갈 때면 지금의 내 처지가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침묵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아들 선우의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미역국을 끓이고 아들이 좋아하는 잡채와 갈비찜을 준비했습니다. 하룻밤 사이 퉁퉁 부은 눈으로 저는 며느리와의 갈등을 잠시 잊고 오직 아들을 위한 생일상을 차리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제 사랑을 보여줄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아침 식사 시간, 유미는 평소와 달리 별다른 타박 없이 묵묵히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불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했습니다. 제 남편 생일상 앞에서까지 모진 말을 하지는 않으려나 보다 그렇게 애써 좋은 쪽으로 생각했습니다. 선우는 오랜만에 받아보는 푸짐한 생일상에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와, 엄마. 최고다. 역시 생일에는 엄마가 끓여준 미역국이지. 잡채랑 갈비찜까지 고마워, 엄마. 저는 아들의 그 말 한마디에 그간의 서러움이 조금은 씻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래, 이것만으로도 족하다. 아들이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가. 하지만 그 짧은 평화는 유미가 식탁 위에 무심하게 던져놓은 작은 선물 상자에 의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선우 씨 생일 축하해. 별건 아니고 당신 지난번부터 갖고 싶어 하던 거. 상자 안에는 스위스제 명품 시계가 번쩍이는 빛을 뿜어내며 들어 있었습니다. 선우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며 시계와 유미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유미야, 이게 얼마짜린데 이걸 어떻게 무리한 거 아니야? 무리하긴. 당신 기 살려주고 싶었어. 회사에서도 이 정도는 차줘야 사람들이 무시 안 하지. 내 남편인데. 두 사람 사이를 오가는 값비싼 선물과 다정한 대화. 수백만 원짜리 시계가 오가는 그들만의 세상. 제가 밤새 정성껏 차린 생일상은 순식간에 값어치 없는 배경으로 전락했습니다. 저는 그들만의 세상에 끼어들 수 없는 구시대의 유물 같은 존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유미는 그런 제 마음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 저를 힐끗 쳐다보며 보란 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뭐 준비하신 거 없으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생일인데. 그 말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평생 돈만 알고 살았지 자식의 생일 선물을 따로 챙겨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밥 한 끼, 좋아하는 반찬 하나 더 해먹이는 것이 저의 유일한 사랑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우물쭈물 대답을 못하자 유미는 기다렸다는 듯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하긴 어머니가 돈이 어디 있으시겠어요. 제가 이해해야지. 그쵸? 선우 씨, 어머니 선물은 이걸로 내가 대신 준비한 걸로 쳐. 그 말은 저에게 당신은 아들 생일조차 챙길 능력이 없는 무능하고 가난한 엄마라고 공개적으로 낙인 찍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선우는 이 얼어붙은 분위기를 수습하려는 듯 서둘러 말을 돌렸습니다. 아냐, 유미야. 그런 말이 어딨어. 엄마가 차려주신 이 밥상이 최고의 선물이지. 그치, 엄마?
아들의 위로가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비위를 맞추며 상황을 모면하려는 비겁한 변명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식사가 어떻게 끝났는지도 모르게 저는 도망치듯 제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등 뒤로 엄마 왜 저러셔? 하는 유미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답답한 마음에 민준이의 손을 잡고 아파트 놀이터로 나갔습니다. 흙장난을 하는 아이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는데 등 뒤 벤치에 앉은 동네 할머니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날아와 귀에 박혔습니다. 저기 저 할머니 말이야. 302호 사는 며느리가 아주 보통이 아니라며? 어휴 말도 마. 며느리는 대기업 다니면서 억대 연봉 받는데 시어머니는 완전 자기 집 식모처럼 부려먹는데 아들도 마누라한테 꼼짝 못한다더라고. 맨날 쩔쩔매고. 세상에 저 집도 원래는 저 할머니가 피땀 흘려 해준 거라던데. 웬일이니 정말. 늙어서 돈 없으면 저렇게 자식한테도 무시당하고 서럽게 사는 거야. 쯧쯧.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제 심장을 헤집었습니다. 제 사적인 고통이 온 동네 사람들의 값싼 동정과 조롱거리로 소비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래가 묻은 민준이의 손을 거칠게 잡아 끌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세상 모두가 저를 손가락질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는 남은 잡채와 갈비찜을 데워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낮에 일이 있고 난 후라 유미와 마주치기가 숨막히게 두려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식탁에 앉은 유미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볼 뿐 젓가락으로 음식을 뒤적거리기만 할 뿐 좀처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 음식들 점심때 먹던 거 그대로 데운 거죠? 기름 냄새 나는 것 좀 보세요. 많이 남아서 버리기 아까우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 생일 저녁상에 남은 음식을 그대로 내놓으세요? 정성이 너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손 하나 까딱하기 싫으셨나 봐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침에 제가 뜬 눈으로 밤을 새워 차린 음식을 먹는 둥 마는 둥 한 것이 누구인데 이제 와서 남은 음식을 내놓는다며 제 정성 전체를 모욕하는 며느리의 적반하장에 눌러왔던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이 아까운 걸 다 버리니? 내가 먹지도 않고 남긴 거 아니냐? 내 입에 안 맞으면 다 쓰레기야?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저의 예상치 못한 반격에 유미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기다렸다는 듯이 더 차가운 조소를 머금고 쏘아붙였습니다. 지금 저한테 화내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머니가 뭘 잘했다고 저한테 소리를 지르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자식 생일이라고 늙은 몸 이끌고 뼈 빠지게 음식했더니 돈지랄로 사람 무안 주지 않나? 동네 사람들은 나를 무슨 팔려온 식모라고 수군거리질 않나? 너 정말 하늘이 무섭지도 않니? 결국 터질 것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제 울분에 찬 절규에 선우는 안절부절 못하며 우리 둘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유미야, 너도 좀 참고. 하지만 이미 이성을 잃고 불붙은 유미의 분노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손가락질하며 제 지난 세월과 인생 전부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그 말을 제 얼굴에 내뱉었습니다. 어머니는 식모나 다름없잖아요. 돈도 없으면서 주제 파악 좀 하세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시간이, 공간이, 모든 것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식모.
주제 파악. 그 두 단어가 독화살처럼 날아와 제 이마 한가운데에 박혔습니다. 평생을 바친 아들 앞에서 제 존재 가치를 돈으로 환산당하는 이 끔찍하고 모욕적인 순간,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선우를 쳐다보았습니다. 제발 아들아, 이 미친 여자가 내 어미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소리쳐다오. 제발. 하지만 선우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내 시선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침묵은 며느리의 그 어떤 막말보다 더 아픈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서러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뼛속까지 시린 텅 빈 공허함만이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어두운 골방에 누워 저는 밤새 수만 번을 되뇌었습니다. 식모, 주제 파악. 며느리가 내뱉은 그 잔인한 말들이 독사처럼 제 심장을 휘감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눈물은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이미 다 말라버린 모양이었습니다. 대신 뼛속까지 시린 분노가 차갑고 단단한 결정체처럼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는 식모였습니다. 내 아들조차 나를 식모로 생각하는데 누굴 탓하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끝입니다. 이 지옥 같은 연극의 막을 내릴 때가 온 것입니다. 동이 트기 전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은 삐걱거리는 무릎을 부여잡는 늙고 병든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는 전사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방 한구석, 며느리가 온갖 헌옷과 잡동사니를 처박아둔 낡은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장롱 맨 아래 칸, 곰팡내 나는 헌 이불 더미를 들추자 세월의 먼지를 뒤집어 쓴 낡은 오동나무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시집올 때 친정어머니가 유일하게 물려주신 제 인생의 비밀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자 조명 냄새와 함께 빛바랜 서류 뭉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저는 그중 가장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10년 전 이 아파트를 선우의 명의로 이전해 주던 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법무사로 일하던 제 오랜 친구에게 부탁해 공증까지 받아두었던 서류들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증여 포기 및 재산권 반환 각서와 함께 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 제가 평생 부었던 적금 통장들의 사본 수천만 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제 이름으로 모두 상환했다는 은행의 증명서, 그리고 집을 계약할 당시 모든 자금이 제 통장에서 인출되었다는 금융거래 내역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서류를 넘기던 제 손끝에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법무사 친구 미숙이는 제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영수가 자식한테 집 해주는 건 좋은데 세상일 모르는 거다. 내 몸 하나 지킬 부적은 만들어 놔야지. 이 서류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내 목숨처럼 간직하고 있어. 알았지? 그때는 그저 만일을 위한 노파심이라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 선우가, 제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내 아들이 제게 등을 돌릴 날이 오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서류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세월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방패를 마련해 두었던 과거의 저와 제 친구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이제 칼을 뽑아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결의에 찬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가슴에 품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저는 제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침밥을 차리지 않은 것은 이 집에 들어온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방문 밖에서 며느리 유미가 출근 준비를 하며 쿵쾅거리는 소리, 배고프다고 칭얼대는 민준이의 울음소리, 그 모든 것을 저는 가만히 누워 듣고만 있었습니다. 잠시 후 선우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안에 있어? 어디 아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우는 몇 번 더 문을 두드리다가 이내 포기하고 돌아섰습니다. 유미가 신경질적으로 소리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됐어, 나도. 삐치신 모양이지. 나이 드셔서 더 애가 타지셨어. 선우 씨, 나 늦었으니까 민준이 빵이라도 좀 챙겨서 유치원 보내. 저는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마음껏 짓거려라. 그것도 오늘이 마지막 일 테니. 아들 내외가 모두 집을 나간 것을 확인한 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낡은 서류 봉투를 가방 깊숙이 챙겼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오직 저 자신만을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찾아간 곳은 친구 미숙이가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던 미숙이가 저를 보고는 안경을 고쳤으며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어머, 영수가. 이게 얼마만이야? 웬일이야, 여기까지.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어? 저는 말없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미숙이는 서류를 받아들고는 이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그간 겪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자 미숙이는 제 손을 잡고 자기 일처럼 분노해 주었습니다. 이런 몹쓸 것들.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내가 그때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 부적을 만들어준 거 아니야. 걱정 마라, 영수가. 법적으로는 이 집 완벽하게 내 집이야. 명의만 아들 앞으로 되어 있는 신탁 재산이나 마찬가지라고. 당장 소송 들어가면 돼. 미숙이의 확신에 찬 말에 저는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은 진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친구는 곧바로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고 즉시 약속을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미숙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숙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고맙기는. 이제 시작이야. 마음 단단히 먹어, 친구. 내가 옆에서 끝까지 도울게. 사무실을 나오는 길,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지만 제 마음은 무지개가 뜬 것처럼 환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든든한 친구와 저를 지켜줄 법이라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저를 위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칼칼한 김치찌개를 끓이고 따끈한 쌀밥을 지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유미는 식탁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저녁 이게 다예요? 고기 반찬 하나 없네요? 저는 유미의 말을 못 들은 척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제 행동에 당황한 유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 말 안 들리세요? 오늘 아침부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유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리빨 같은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저녁은 내가 차려 먹어라. 나는 이제부터 내 밥만 차려 먹을란다. 제 말에 유미는 물론 옆에 서 있던 선우까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늘 순종적이기만 하던 저의 반란에 두 사람은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유미가 곧 정신을 차리고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랑 해보자는 거예요? 이 집에서 나가고 싶으세요? 나가라는 말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과연 누가 이 집에서 나가게 될까?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다시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제 태연한 모습에 유미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선우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눈치를 살폈지만 저는 아들에게도 아무런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식모라는 말이 제 심장에 박힌 그날 이후 집안의 모든 것은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저에게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지 않았고 하루 종일 방 안에서 낡은 서랍장을 정리하거나 먼지 쌓인 옛 사진들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침묵의 파업에 며느리 유미는 처음에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제 방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며 온갖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굳게 닫힌 문처럼 버티자 이내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금세 돼지우리처럼 변해갔습니다. 설거지통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낀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거실 바닥에는 과자 부스러기와 아이의 장난감이 뒹굴었습니다. 유미는 그런 집을 보며 인상을 찌푸리면서도 제게 청소를 시킬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제 눈빛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더 이상 자신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늙은이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 역시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 선우는 그런 저희 둘 사이에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제 방문을 기웃거리며 눈치를 살폈고 유미에게는 청소 좀 하라며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제 편에 서서 아내에게 맞서거나 제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이 불편하고 껄끄러운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비겁한 방관자일 뿐이었습니다. 엄마,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거야? 내가 잘못했어. 유미 대신 내가 사과할게. 응? 엄마 예전처럼만 해줘. 집이 이게 뭐야? 엉망진창이잖아. 민준이 교육에도 안 좋다고. 저는 아들의 가식적인 애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당신이 사과를 하는가? 이제 와서 손주 교육을 핑계대는 모습이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을, 제 배 아파 낳은 아들이 어쩌다 저렇게 초라하고 비겁한 남자가 되었는지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제 차가운 눈빛에 선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들 부부는 제가 그저 나이든 노인네에 심술 정도로 며칠 버티다 배고프고 외로우면 곧 예전의 순종적인 식모로 돌아올 것이라 굳게 믿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그들의 안락한 보금자리 밑에서 얼마나 치밀하고 무서운 반격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고 있는지를. 그들은 보란듯이 주말이면 외식을 하고 값비싼 물건들을 사들이며 저를 압박했습니다. 유미는 일부러 거실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며 제 신경을 긁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갈까? 신라 호텔 스위트룸으로. 시어머니는 집에만 계시니 집 잘 보시겠지 뭐. 경비, 걱정 마. 내 카드로 긁으면 돼. 저 들으라는 소리였습니다. 당신은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는 늙은이니 우리가 이렇게 당신의 피땀이 밴 집에서 호의호식하는 걸 구경이나 하라는 무언의 압박. 저는 그 모든 멸시와 조롱을 묵묵히 제 안의 분노라는 화약고에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그래, 마음껏 즐겨라. 그 집에서 누리는 마지막 호사가 될 테니. 아들 내외가 제주도로 여행을 떠난 주말 아침, 저는 드디어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분주하게 화장을 하고 장롱에서 가장 좋은 외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젊었을 때 큰맘 먹고 맞췄지만 아까워서 몇 번 입어보지도 못한 비싼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간 밤새워 정리하고 중요한 부분에 밑줄까지 쳐둔 제 인생이 담긴 낡은 서류 봉투를 소중히 가방에 챙겼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저는 거실에 놓인 아들 내외의 커다란 결혼사진 액자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활짝 웃고 있는 사진 속 두 사람. 그 거짓된 행복이 얼마나 허망한 모래성 위에 세워진 것인지를 저는 곧 깨닫게 해줄 참이었습니다. 제가 찾아간 곳은 친구 미숙이가 소개해준 강남의 한 법률사무소였습니다. 김유진 변호사. 미숙이는 이 분야에서 가장 냉철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라며 여자 혼자 싸워야 하는 제게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단정한 정장 차림의 젊은 여변호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예리함과 총명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영숙 어머님 오셨습니까? 친구분께 말씀은 전해 들었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시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각서의 공증 날짜와 금융거래 내역서의 액수를 오갈 때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한참 동안 서류를 들여다보던 김 변호사는 이윽고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확신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완벽합니다. 상대방이 반박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이 싸움은 해볼 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기는 싸움입니다. 이기는 싸움. 그 한마디에 제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법률 용어를 쓰지 않고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집을 사준 행위는 법적으로 완전한 증여가 아니라 소유권은 제게 남겨둔 채 명의만 빌려준 것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언제든 그 명의 신탁을 해지하고 집의 소유권을 온전히 되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송을 바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어머님의 목적이 단순히 집을 되찾는 것을 넘어 아드님과 며느님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이 집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실소유주가 어머님이시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이 완료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날짜에 맞춰 그들에게 퇴거를 통보하는 겁니다. 소송이라는 지저분한 싸움 없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그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피를 나눈 자식과 법정에서 얼굴을 붉히는 끔찍한 상황을 피하면서도 가장 확실하고 통쾌하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변호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 더 이상 그 사람들과 한 공간에서 숨 쉬고 싶지 않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김 변호사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믿음직한 부동산 중개인을 연결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들렀다는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가 주말 내내 어디에 다녀왔는지조차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저를 자신들의 집 한구석에 놓인 감정도 생각도 없는 낡은 가구쯤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무관심과 오만함 속에서 조용히 반격의 칼날을 갈고 닦았습니다. 며칠 뒤 김 변호사가 소개해준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가 출근한 틈을 타 중개인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중개인은 집을 둘러보더니 위치와 상태가 좋아 금방 새 주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중개인에게 단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있더라도 제가 집에 없을 때 아주 조용히 다녀가게 해주십시오. 아직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은 이 집이 곧 팔릴 거라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절대 소문이 나서는 안 됩니다. 중개인은 제 비장한 표정과 단호한 말투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베테랑답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핸드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올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있을 때 전화가 올까봐 저는 핸드폰을 늘 무음으로 해두고 품속에 품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피를 말리는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드디어 중개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모님, 집을 아주 마음에 들어하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신혼부부인데 다른 곳 볼 것도 없이 바로 계약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가격도 시세보다 조금 더 쳐주겠다고 합니다. 수화기를 든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중개인에게 계약을 진행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반격의 서막은 그렇게 소리 없이 그러나 거역할 수 없는 운명처럼 오르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듯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풍경도 거실벽에 걸린 낡은 시계의 초침 소리도 이제는 곧 이별을 고해야 할 과거의 편린들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손에 들린 가방 안에는 제 인생의 후반부를 열어줄 황금 열쇠,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저 혼자만의 비밀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들 내외는 여느 때처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주도 여행의 여독이 채 풀리지 않은 듯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면세점에서 사온 물건들을 풀어놓으며 저희들끼리 신이 나 있었습니다. 유미는 값비싼 화장품들을 화장대에 늘어놓으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고 선우는 새로 산 골프채를 휘둘러 보며 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며칠 동안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떤 일을 겪었는지에 대해서는 티끌만큼의 관심도 없었습니다. 저라는 존재는 그들의 화려한 일상을 위한 배경,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저녁은요? 밥솥을 열어보니 밥도 안 하셨네요? 저희 오늘 오는 날인 거 잊으셨어요? 유미가 냉장고 문을 열어보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돋보기를 낀 채 낡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고개도 들지 않고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배고프면 시켜 먹어라. 나는 생각이 없다. 뭐라고요? 지금 저희더러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라는 말씀이세요? 어머니, 요즘 정말 이상하신 거 알아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세요? 시위라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책장을 넘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호수처럼 잔잔했지만 그 밑바닥에는 차가운 얼음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시위라니. 나는 그저 내 인생을 사는 것뿐이다. 너희들도 너희 인생을 살듯이 말이다. 제 알 수 없는 태도에 유미는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선우가 다가와 유미의 어깨를 감싸며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해. 유미도 피곤해서 그래. 우리 그냥 시켜 먹자, 여보. 엄마,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어? 시켜드릴게. 아들의 위선적인 친절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저는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닫기 전 저는 거실에 서 있는 두 사람을 향해 마지막 경고처럼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앞으로 이 집에서 나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라. 밥이든 청소든 희생이든.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된 낡은 옷가지들, 손때 묻은 살림살이들.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가져갈 것들만 작은 여행 가방에 챙겼습니다. 남편의 유일한 유품인 낡은 손목시계, 선우의 베넷저고리, 그리고 민준이가 처음으로 제게 그려준 삐뚤빼뚤한 제 얼굴 그림. 제 인생의 희로애락이 담긴 물건들을 정리하며 저는 다가올 폭풍을 기다렸습니다. 며칠 후 운명의 그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집안의 분위기는 뒤숭숭했습니다. 법원에서 온 등기 우편물이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보는 법원의 이름이 찍힌 우편물에 유미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수신인은 아들 선우와 며느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뭐지, 이거? 선우 씨, 당신 뭐 잘못한 거 있어? 왜 법원에서 우편물이 와? 글쎄, 나도 모르겠는데. 보이스피싱 같은 거 아니야? 요즘엔 별의별 사기가 다 있다잖아. 유미는 대수롭지 않게 우편물을 식탁 위에 던져놓고는 출근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제 방 문틈으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어리석은 것들. 자신들의 목에 칼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출근한 후 식탁 위에 놓인 우편물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폭탄의 안전핀과도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유미는 피곤한 기색으로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식탁 위에 놓인 우편물을 발견하고는 무심하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잠시 후 서류를 읽어 내려가던 유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매수인 소유권 이전명도. 알 수 없는 단어들을 중얼거리던 유미는 이내 비명을 지르듯 선우를 불렀습니다. 마침 샤워를 마치고 나오던 선우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왜 그래, 자기야? 무슨 일이야? 선우 씨, 이거 좀 봐. 이 집이 팔렸대. 선우는 유미의 손에서 서류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 서류는 제가 새로 집을 계약한 매수인, 즉 새로운 집주인이 보낸 부동산 명도 최고장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 아파트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으며 정해진 날짜까지 집을 비우지 않을 시 강제 집행에 들어가겠다는 서슬퍼런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선우의 얼굴 역시 사색이 되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사기야. 이건 분명히 사기야. 선우는 곧바로 컴퓨터를 켜서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의 입에서 절망적인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불과 며칠 전 날짜로 아파트의 소유주가 자신의 이름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이름으로 변경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내 집이 내 허락도 없이.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어느새 방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 태연히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평온한 모습에 유미는 이 모든 일의 배우가 저라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이성을 잃고 제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당신이지. 당신이 한 짓이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이 집은 우리 집이야. 선우 씨 명의로 된 우리 집이라고.
저는 유미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가장 통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틀렸다. 그 집은 처음부터 내 집이었어. 너희는 잠시 내 집에 새 들어 살았을 뿐이고. 제 말에 선우가 무릎을 꿇고 제게 기어오다시피 다가왔습니다. 그는 눈물 콧물을 쏟으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집만은 제발 팔지 마, 엄마. 응? 우리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식모 취급하며 주제 파악을 하라던 며느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제 고통을 외면하던 아들은 이제야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증스러운 모습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그 어떤 동정심도 연민도 솟아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마침내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오기로 약속된 그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일어나 마지막으로 이 집에서의 아침을 맞았습니다. 제 방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여명을 바라보며 저는 길고 길었던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피눈물로 얼룩진 과거와 그 과거를 끝내기 위해 제가 내렸던 결심. 오늘 그 모든 것에 마침표를 찍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제 작은 여행 가방을 현관문 옆에 세워두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한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끓였습니다. 구수한 숭늉 냄새가 텅 빈 집에 퍼져나갔습니다. 어젯밤 아들 내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저희들끼리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듯 했습니다. 저를 원망하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어쩔 줄 몰라 하며 변명하는 아들의 나약한 목소리가 희미하게 방문을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떤 소리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그들을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탁에 앉아 숭늉을 마시고 있는데 퀭한 눈의 선우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를 발견한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다가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 응?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평생 엄마한테 속죄하며 살게. 그러니까 집 파는 것만은 제발.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제 앞에 엎드려 비는 아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아들이었지만 그 모습이 너무나도 낯설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흘리는 저 눈물이 과연 진심일까? 아니, 진심이라 한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이미 엎질러진 물인 것을. 일어나거라.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니? 너는 나에게 사과할 기회가 수없이 많았지만 단 한 번도 그 기회를 잡지 않았다. 내 아내가 내게 식모라며 주제 파악을 하라 했을 때조차 너는 침묵으로 동조했지. 그 순간 너와 나의 인연은 이미 끝이 난 것이다. 제 단호한 말에 선우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저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때 유미가 부스스한 몰골로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무릎 꿇은 선우를 보고는 이성을 잃고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했어. 이 늙은 여우 같은 게 어디서 감히 우리한테 이래. 당신이 뭔데 우리 집을 팔아. 죽고 싶어?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그녀의 손목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평생 누구에게 손 한 번 올려본 적 없는 제 손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쇠처럼 단단했습니다. 제 예상치 못한 힘에 유미는 놀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제 안의 모든 경멸을 담아 말했습니다. 내 인생이 망한 건 나 때문이 아니라
너 자신의 오만함과 무례함 때문이다. 그리고 이 집은 너희 집이 아니라 내 집이다. 이제 곧 새로운 주인이 올 테니 마지막 발악은 그만하는 게 좋을 게다. 그때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그 소리는 집안 전체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유미와 선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유미의 손목을 거칠게 놓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작업복 차림의 이삿짐 센터 직원 대여섯 명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삿짐 센터입니다. 오늘 예약하신 댁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제가 문을 활짝 열자 직원들은 익숙하게 장비와 빈 박스들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유미는 실성한 사람처럼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아무도 못 들어와. 다 나가. 여긴 우리 집이야. 당장 나가. 유미는 직원들을 막아서며 발악했지만 직원들은 어깨를 으쓱하며 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일을 시작해 주십시오. 안방 큰 가구들부터 빼주시면 됩니다. 제 말에 직원들은 곧바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쿵, 쾅, 드르륵 마이너스 가구 옮기는 소리와 박스를 포장하는 소리가 집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 하나하나가 유미와 선우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유미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고 선우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조용히 앉아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수십 년 된 장롱이 아들 내외가 큰맘 먹고 샀다며 자랑하던 수입 소파가 제 손때가 묻은 주방의 식기들이 하나씩 박스에 담겨 집 밖으로 실려나갔습니다. 제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담긴 이 집이 마치 허물처럼 벗겨져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한참을 울던 유미가 갑자기 제 앞으로 기어와 선우가 그랬던 것처럼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제게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어머니한테 식모라니 제가 미쳤었나 봐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이 집만은 안 돼요. 저 여기서 쫓겨나면 갈 데가 없어요. 민준이는 어떡해요, 어머니. 이제 와서 손주를 핑계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가증스러웠습니다. 저는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너는 내가 갈 데 없는 사람이라고 내 친구들 앞에서 조롱하지 않았니? 그리고 나는 내 손주를 버리는 게 아니다. 내 손주는 어디에 있든 내가 책임지고 보살필 것이다. 하지만 너희 부부는 아니다. 너희는 너희가 저지른 죗값을 치러야지. 제 단호한 말에 유미는 모든 희망을 잃은 듯 바닥에 쓰러져 다시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묵묵히 짐을 날랐고 두어 시간이 지나자 으리으리했던 아파트는 텅 빈 동굴처럼 휑하게 변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현관 앞에 놓인 제 작은 여행 가방과 영혼이 빠져나간 듯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아들 내외뿐이었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났다는 직원의 말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가방을 들고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선우가 마지막 힘을 다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정말 우리를 버리실 거예요, 엄마? 저는 제 앞을 가로막고 눈물로 호소하는 아들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평온하고 가장 자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들에게 고하는 마지막 작별 인사이자 제 자신에게 보내는 해방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래, 나 식모 맞다. 평생을 너희 집 식모로 살았지. 이제 그 식모, 오늘부로 은퇴했으니 니들끼리 한번 잘 살아봐라.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더 이상 뒤도 돌아보지 않고 텅 빈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등 뒤에서 아들의 절규와 며느리의 통곡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제 발걸음을 멈추지는 못했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걸어가는 제 발걸음은 지난 65년의 세월 중 가장 가볍고 자유로웠습니다. 심판은 끝났고 저의 통쾌한 복수는 이제 막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미리 불러둔 택시에 몸을 실었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하는 제 목소리는 지난 수십 년의 세월 중 가장 밝고 경쾌했습니다. 기사님, 김포공항으로 가주세요. 택시의 뒷좌석에 깊숙이 몸을 묻자 창밖으로 제가 평생을 살았던 동네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음을 바쳤던 시장 골목, 아들 선우의 손을 잡고 거닐던 공원, 그리고 이제는 폐허가 된 제 집. 그 모든 풍경들을 저는 이제 아무런 미련 없이 과거의 한 페이지로 넘겨버릴 수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며칠 전 은행에서 찾은 제 이름이 선명하게 찍힌 새로운 통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집을 판 돈 전부가 들어있는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종잣돈이었습니다. 한편 텅 빈 집에 남겨진 아들 내외는 망연자실한 상태였습니다. 이삿짐이 모두 빠져나간 휑한 거실 바닥에 주저앉은 유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옷과 명품 가방은 먼지 쌓인 바닥 위에서 그 빛을 잃고 초라하게 뒹굴고 있었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그녀의 입에서는 절망적인 중얼거림만이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선우는 이리저리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해결책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당장 오늘 밤 잠잘 곳조차 막막한 현실.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유미의 친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모님, 저 선우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가 갑자기 집을 좀 비워주게 돼서 며칠만 좀 신세를 져도 될까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돌아온 것은 냉랭한 거절이었습니다. 뭐, 집을 비워줘? 아니, 자네들 집 산 지가 언젠데 벌써 집을 팔아? 자네 혹시 사업하다 말아먹기라도 한 건가? 어쨌든 안 되네. 우리 집은 방도 없고 자네들 짐 들여놓을 공간도 없어. 알아서들 하게. 전화는 무정하게 끊겼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세상은 이제 그들을 차갑게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지자 그들을 떠받들던 모든 관계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허탈하게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라는 거대한 그늘이 사라진 지금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두 사람은 텅 빈 집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밤이 깊어가는 것도 모른 채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고성과 비난 그리고 절망 섞인 울음소리가 텅 빈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 시각 저는 제주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저는 조금도 길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비행기가 육중한 몸을 일으켜 이륙하는 순간 저는 창밖으로 작아지는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벅찬 감격과 제 자신을 되찾았다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서울의 잿빛 하늘과는 다른
눈부시게 파란 제주 하늘과 훅 끼쳐오는 짭짤한 바다 내음이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공항을 빠져나와 미리 예약해둔 해변 근처의 작은 민박집으로 향했습니다. 짐을 풀고 창문을 열자 에메랄드빛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도시의 시멘트 벽 안에서 살아온 저에게 그 풍경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이면 바닷가를 산책했고 오후에는 작은 카페에 앉아 평생 읽고 싶었던 책들을 마음껏 읽었습니다. 저녁에는 동네 시장에서 신선한 해산물을 사다가 저 자신을 위한 건강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오직 저의 행복만을 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새로운 이웃들을 사귀었습니다. 텃밭을 가꾸는 할머니, 귤 농사를 짓는 부부, 그리고 저처럼 서울 생활에 지쳐 내려온 젊은 화가까지.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든든한 벗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제주의 사투리가 이제는 정겹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부동산을 둘러보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돌담집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그 집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 이름을 딴 작은 밥집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영숙이네 밥상. 평생 남을 위해 짓던 밥을 이제는 저처럼 상처받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담아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밥집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예전 시장에서 일하던 때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낡은 집을 손수 고치고 정원에는 예쁜 꽃들을 심었습니다. 제 얼굴에는 고단함 대신 건강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가끔은 손주 민준이가 눈에 밟혔습니다. 제 유일한 핏줄이자 제 삶의 한 부분이었던 아이. 저는 변호사를 통해 매달 민준이를 위한 양육비를 보냈습니다.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아이에게는 미안했지만 저를 짓밟았던 그들 부모의 곁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의 죗값을 치르며 살아가야 할 테니까요. 어느 화창한 날 저는 해변을 산책하다 올레길 어귀에 있는 작은 찻집을 발견했습니다. 돌담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차를 마시는데 찻집 주인이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는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남자로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이곳에 내려와 찻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아픔을 공유하며 금세 가까워졌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영숙 씨는 참 웃는 모습이 고우세요. 그런데 가끔 눈에 슬픔이 비치는 것 같아요. 그랬나요? 이제는 다 털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슬픔도 제 인생의 한 부분이었으니까요. 우리는 함께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맥주 한 잔을 기울이기도 하고 굳은 날에는 찻집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옛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와의 소박한 만남 속에서 잊고 살았던 설렘과 평온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 누군가의 식모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온전한 나 박영숙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으로서 저는 비로소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그리고 누군가의 할머니로 불리며 자신의 이름을 잊고 살아온 한 여인. 그녀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 되었고 그녀의 헌신은 식모의 노동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묻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가장 가까운 이에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또 받고 있는가. 박영숙 씨의 선택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을 등지고 떠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때로는 찢어진 편지를 다시 붙이려는 노력보다 그 편지를 고이 접어 바람에 날려보내는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남겨진 국화 한 송이처럼 시들어가던 그녀의 마음은 이제야 비로소 제주의 따스한 햇살 아래 자신만의 색으로 활짝 피어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세상의 모든 박영숙들에게 보내는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